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도망 내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구속되면서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 자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지구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이슈인 만큼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우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은 여파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 거래일보다 14.7% 폭등한 배럴당 62.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7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에 대한 이란의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을 하는 이란을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무인기를 격추했을 때도 거짓말을 했다면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군사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논의 요구에 대해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관련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월 하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몇 주 안에 미국과 실무 협상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하기로 했습니다. 대만 외교부장이 중국이 대만의 태평양 동맹국을 위인하는 걸 비난하며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재선을 노리는 차이 총통에게 타격이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입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조 씨가 도망 내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가 구속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가 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제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구속된 이 조범동 씨에게 정경심 교수가 5억 원을 빌려줬고 이 돈이 운용사가 만들어지는 데 쓰인 정황도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펀드 운용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곧 검찰이 정 교수를 불러서 물을 예정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되었습니다. 조 씨는 코링크 대표 이모 씨 등과 함께 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머물면서 코링크가 투자했던 가로등 전멸기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검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 씨가 도망 내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나온 첫 구속으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자정까지 청와대 앞에서 조 장관 규탄 집회를 이어간 자유한국당은 조범동 씨의 구속이 수사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설립 단계부터 관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2016년 2월 코링크 PE가 설립될 당시 정 교수가 5억 원을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측에 빌려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이 설립 준비 자금으로 쓰인 것은 물론이고 조 씨가 차명으로 일대 주주가 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오르며 신고한 재산 내역입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 명의로 4인간 채권 8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운데 5억 원이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측에 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와 관련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돈은 정 교수가 2015년 말 조 씨의 배우자 이모 씨에게 빌려준 걸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2016년 2월 조 장관 가족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 PE가 설립됐는데 이 돈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조 씨가 지인인 김 모 씨에게 돈을 전달해 코링크 설립을 준비하고 김 씨가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조 씨와 코링크 관련자들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은 후보자 시절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 대해 오촌 조카 조 씨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를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가족은 코링크의 설립과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돈이 코링크 설립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며 조 장관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공론화했습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안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해양 방류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대표단이 현지 시간 16일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 대표단이 직접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한 겁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지구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hat we need the most is that Japan should take substantive and transparent measures and actions. This also be done for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한 역할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에도 IAEA에 서한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매일 150톤에서 17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저장 탱크는 오는 2022년 8월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 시설 2곳이 드론 공격을 받은 여파로 국제 유가가 15%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는 우리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되면 더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밤사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14.7% 폭등한 배럴당 62.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70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드론 공격을 받은 사우디 석유 시설은 하루 5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사우디 하루 석유 생산량의 절반,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5%에 이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량의 30%를 사우디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 등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업계나 정부는 당장 원유 공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재고가 비교적 많은 데다 미국도 비축 물량을 풀기로 하면서입니다. 문제는 중동 사태가 악화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번질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누구와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어떤 전쟁에도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격과 관련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예멘의 정당한 방위권 행사라며 이란 소행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에둘러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우디 당국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무기가 이란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서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혔군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공격의 배후인 것 같다면서도 이란의 소행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공격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어 누구와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또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전쟁에도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인이 확인되는 대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전날 발언보다는 수위를 조절한 듯하면서도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우디 당국은 이란산 무기가 석유시설 공격에 사용됐다는 주장을 폈어요. 네, 사우디 정부와 군 당국이 초기 조사 결과 석유시설 공격에 이란산 무기가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격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언급은 이란 연루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네, 터키를 방문 중인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이란산 무기가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반박한 내용이 있습니까?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러시아, 터키, 이란 3국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은 예멘 국민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소행이라는 미국 측 주장을 에둘러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이란산 무기가 사용됐다는 사우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이처럼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한 척을 추가로 납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경유를 밀수하려던 선박 한 척을 납포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이 선박은 경유 25만 리터를 싣고 아랍에미리트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선원들이 붙잡혀서 관계기관으로 넘겨졌으나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몇 주 안에 미국과 실무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어제 북한 외무성이 밝힌 데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제 보장 약속이 있어야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북한이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 논의들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문에서 몇 주 안에 미국과 실무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제 보장 약속이 있어야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며 요구 조건도 구체화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미국도 현지 시간 16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발표할 만한 어떠한 만남도 없다면서도 9월 하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이러한 논의들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문제와 제재 해제에 대해 미국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반감을 보여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에게 우리와 수교를 하자 압박을 하고 있는 중국인데요. 이번에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가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을 택했습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에게 타격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가 36년 만에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60만 명의 작은 섬나라가 중국 편에 선 것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대만과 수교한 나라는 16개국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을 맹비난하면서 솔로몬 제도에 나가 있는 모든 외교 사절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16년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등 5개국을 대만과 단교시켰습니다. 경제적 혜택과 원조를 내세워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중국 정부는 솔로몬 제도의 결정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한다면서 솔로몬 제도가 역사적인 기회를 잡은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외신들은 솔로몬 제도의 단교 선언이 내년 1월에 치러지는 대만 대선에서 차이 총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50년 인천 상륙작전 당시 월미도에서 미군의 폭격이 있었던 한 민간인 마을 얘긴데요. 전쟁 후에는 이곳에 미군이 군사시설을 만들었고 우리 해군 기지를 거쳐서 지난 2001년부터는 공원이 됐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놀이공원으로 잘 알려진 월미도 한켠,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비석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선 전쟁의 승리에 가려져 버린 어느 주민들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립니다. 상륙작전을 5일 앞두고 월미도에 벼랑간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미군은 인천에 진입하기 위해 당시 인민군이 주둔하던 이곳부터 장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월미도에는 민간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높지 않은 고도에서도 폭격은 계속됐습니다. 네이팜탄과 기관총 사격에 100여 명이 숨졌고 남은 사람들은 속옷바람으로 고향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개업 그거를 서로 다 물찌고 가만히 숨고 있다가 가만히를 요삼아 이불 삼아 깡통 들고 거지 뭐냐 밥 얻어 먹으러 다녔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나온 고향 땅은 다시 밟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폭격 직후 이곳을 군사시설로 썼습니다. 그 뒤 우리 해군이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엔 인천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해군이 주둔하면서 주민들의 땅을 가져가 버린 사실도 나중에야 드러났습니다. 일본 사람이 뺐고 우리나라가 뺐고 국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말 있는 거 아닙니까? 피눈물 나게 해고. 지난 2008년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가 이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위령 사업을 도우라고 결정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켜진 건 없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생활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대상이 한정됐습니다. 안으로만 파고드는 재물포의 물살들은 대로 흘러가지 못한 내 부모, 내 형제의 넋인 것을.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비핵화 협상 얘기가 북한과 미국 간에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종의 제안이 담긴 친서를 한 통 더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방북 제안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평양 방문의 적기는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1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라고 묻자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후 회담 장소로 미국 워싱턴 DC나 북한 평양이 점쳐졌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서 아마도 평양을 방문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단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북한 방문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석유시설 공격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러시아제 첨단 방공미사일 구매를 제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터키 현지 시간으로 16일 러시아, 터키, 이란 3국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무인 공격을 받은 사우디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을 했습니다. 이란도 2016년 러시아제 방공미사일을 공급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사우디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고 미국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상태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의 역할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의 신임 외무상과 통화를 했다 그래요. 한일 간의 대화를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16일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의 신임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미 국무부가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의 필요성을 폼페이오 장관이 강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의 취임을 축하했고 동맹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은 서로 잘 지내야 한다며 우려와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운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본회의장 출석 문제로 이견이 생겼는데 당장 오늘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연기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다선인 정병국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데 손 대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주 유엔 대사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통상기구 과장과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 등을 지낸 다자 외교 전문가입니다. 다음 달 말쯤 부임할 예정으로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관련 업무는 조태열 현 대사가 맡게 됩니다. 네, 지난달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집중이 된 달이었습니다. 분양 가격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한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전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7월 말보다 0.3% 오른 3.3제곱미터당 2,600여만 원 가량이었는데요. 지난해 8월 말과 비교를 하면 20% 올랐습니다. 씨감자를 생산하는 우리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연구센터가 볼리비아에 만들어졌습니다. 볼리비아 감자 농가의 생산성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볼리비아 주재 한국 대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2년 만에 호프 미팅을 했습니다. 노사 간에 허심탄회하게 소통과 협력을 하자는 얘기가 오고 간 자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주 서울시 교육청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 딸의 모교인 한영 외고를 상대로 현장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기간제 여교사가 재직 당시 남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해당 여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연화산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가 엔진 고장으로 견인되던 도중 불이 났습니다. 펑소리와 함께 타이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버스가 모두 불탔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제작한 목조각을 소개해온 목인박물관이 서울 인사동에서 구암동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목인박물관 목석원이라는 이름으로 모레 다시 문을 여는데요. 인왕산 호랑이를 주제로 한 특별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촬영이 된 부산 광복동 시위 행렬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인데요. 당시 부산일보 사진기자였던 정광삼 씨가 소장하고 있던 사진입니다. 서울시가 1년 내내 음악축제가 열리는 글로벌 음악 도시를 목표로 5년 동안 4,800여억 원을 투입합니다. 계절별로 대표 음악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달 말에는 대규모 K-팝 축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차례로 예방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도 연락을 했지만 조 장관 방문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휴양지였던 경남 거제 저도가 오늘부터 1년 동안 민간에 개방이 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빼고인데요. 대통령 별장과 군시설을 제외하고 산책로와 모래해변, 연리지 정원 등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창설돼서 국군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광복군. 오늘 창군 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맑은 가을 하늘 즐길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름도 많지 않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청명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죠. 아침에는 선선했다가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낮 동안 평년 수준을 1, 2도 웃돌겠습니다. 일교차는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까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아침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8도, 전주와 광주가 29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대부분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 평년 수준으로 내려오겠고요. 일교차는 계속 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세 번째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갈수록 길어가는 머리카락에 고 씨는 고개를 세우고도 얼굴을 또다시 모두 가렸습니다. 최충일 기자가 전합니다. 연두색 수의에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법정을 향합니다. 지난 두 번의 재판 출석 때와 달라졌지만 역시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갈수록 머리카락이 길어져 이젠 고개를 세워도 얼굴을 가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딱 묶고 나오게끔 좀 해주시라니까. 비상공개 했으면 머리 묶고 나오게끔 해야지. 현행법상 경찰은 고 씨가 얼굴을 가리는 행동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흉악범 신상공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이른바 고유정 방지법도 국회에 올라 있습니다. 흉악범 신상공개 시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은 겁니다. 경찰도 구속 전 피의자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유정 측은 어제도 우발적 거명을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졸피뎀 혈흔은 자신의 것이고 피해자에게 먹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출석한 대검찰청 감정관은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한편 고 씨는 어제 울먹이며 모두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공판에서 진술을 허락해 고 씨가 어떤 말을 꺼낼지 주목됩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일부는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북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 영천 방향 동영천 나들목 인근에서 견인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차량 뒷바퀴가 빠지면서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경북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 영천 방향 61km 지점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쳤고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1시간쯤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순찰 직원 2명 중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행 1년을 맞은 9.13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죠.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출은 조이고 세금은 올리는 고강도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와 지나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엇갈렸는데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평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제와 금융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요. 이와 함께 또 공급 대책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두 분께서는 9.13 부동산 대책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9.13 대책 자체는 그 시장을 정부가 너무 늦게 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공급 대책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 자체가 좀 시장과는 괴리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요새는 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출 규제가 서민들에게 더 어렵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공급 대책도 너무 늦게 나왔고 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일부는 1, 2기 신도시 앞에 또 설정하는 바람에 1, 2기 신도시의 반발도 아직 잠자지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9.13 대책은 정부가 늦은 감이 있고 시의적절하지 못했다. 또 진작 나와야 될 책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한마디로 학점으로 따진다면 저는 취약점만 D학점 정도밖에 안 된다. D학점 네, 그 정도밖에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낮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한문도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좀 박하게 네. 점수를 주셨는데요. 저는 뭐 최고는 못 줘도 한 B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학점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네. 지금 말씀 주신 중에 그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걸 고려한다라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좀 대출을 제어해야 됐고 또 그리고 9.13 대책 전에 이제 서울 집값이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으로 투기 현상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야 되고 또 서민의 어떤 정부의 그 주거복지 안정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값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종부세부터 다주택자 어떤 투기를 좀 줄이고 갭 투자죠. 그거 좀 줄이고 또 말씀 주신 중에서 이제 공급 대책은 좀 부족했어요. 조금 뭐 부실하게 좀 나오긴 했지만 청약에 대해서 실수요자 위주로 좀 개편을 했다는 점이 어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좀 바꿨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왜 B를 줬냐면 일단 그 이후로 한 9개월간 한 두세 달 전부터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그때까지는 좀 안정세로 좀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점수를 이제 B를 드렸습니다. 네. 권대중 교수님은 D학점 정도밖에 줄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었고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한문도 교수님은 B학점 정도 예, 가능하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우선 대출 규제 자체가요. 이번 정부가 이제 실수요자를 무주택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네. 집이 10평짜리가 있어도 이전 수요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9억 원 넘으면 전면 대출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꾼 건 잘했지만 이전 수요도 실수요자거든요. 네. 이게 오히려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이나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전부 9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오히려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사람까지도 제외시켜버렸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만 분양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강남 지역이. 그래서 서민들이나 중서민들이 서울에 또는 강남에 진입하기가 점점 어렵게 됐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볼 때도 대출이 금리된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그 금융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면 금융 시장이 완화되면 가격은 다시 또 폭등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사실 역부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세금이 100만 원 나오던 게 2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크게는 1억씩 뛰는 주택을 안 사진 않겠죠. 근데 물론 올라간 주택은 다시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이 15억 된다고 해서 10억에 팔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간 주택은 뒤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운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나. 세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네. 세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인상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인상한 거 아닌가. 이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사실은 큰 효과는 없어요. 단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오히려 집값도 하락하는데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더 집을 구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의 뭐 문제점에 대해서 네. 일단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대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집값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한 것이 문제였다고 보신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뭐 많이 높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출 규제가 네.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는 효용성이 있지만은 너무 대출 규제를 많이 함으로써 서민들이 오히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최소한의 레버리지 효과로 어느 정도 반은 대출을 받고 반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데 40% 이하로 내렸거든요. 지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규제 자체가 40%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구입할 때 60% 이상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네. 물론 60% 말고도 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까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부대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주택 구입에도 어려워졌지만 9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9억 원 넘는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고 분양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 원 이하 주택도 규제했는데 그 이상 주택까지 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동일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뭐 9억, 10억 되는 것도 40%, 50% 대출 정도를 줬다면 조금 여유가 있는 서민층, 중서민층들은 강남 집이나 10억, 9억 되는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었을 텐데 서초나 강남 지역에 25평짜리도 분양 가격이 10억이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서민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현상이 돼버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현금을 가진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고액의 좋죠. 부동산, 뭐 아파트 등을 더 구입하는데 네.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네. 자금이 조금 있으면서 대출 끼고 10억 넘는 주택을 강남에 구입하려고 해도 오히려 이걸 배제시켜놨기 때문에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전이라고 얘기됐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대출 규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교수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우리 저 서울시의 주택이 270만 가구인데 강남만의 어떤 치우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그러면 이제 무주택 서민을 위주로 한다라 그러면 그 나머지 강북 지역도 지금 그 강남 지역이 폭등하는 바람에 따라 올라가는 추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서민들이 대출 규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자꾸 줄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을 정부에서 원천 차단해 주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강남 지역은 자산가들이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일부 말씀 주신 이전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9억 이상이면 서민 주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렇죠. 볼 때. 그래서 그것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한 것의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레버리지 효과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이런 영향이 계속 됐을 때 외부 충격이 조금이라도 오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간 것이고 다행히 그 결과가 9.13 대책에 포함됐을 때 9개월, 10개월 동안 계속 안정적인 그 시장 현상을 보였다는 게 이제 그 반증하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대출 규제는 또 이것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네. 국제회계 기준이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성적 평가에서 이제 정량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또 가계 예대율 산정이 좀 바뀌어요. 은행 입장에서. 그럼 가계 대출이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도 비중을 15% 부채를 더 산정하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에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서 그 대출 규제를 한 것이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 말씀 주신 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부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출 예전에 60, 70% 해가지고 자기가 미래 소득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은 좀 줄었죠.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핀셋으로 정부에서 생애 최초 주택 대출자들에 대해서는 또 60, 70%까지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나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강남 지역에 한정된 어떤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금 자산가들의 경우에 오히려 고액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더 열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그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로 지금 정부에서 잡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PB센터라든지 은행을 가보면 지금 고액자산가들이 사실 더 안 사고 있거든요. 그 거래량에서 이미 반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지금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반의 반토막보다 더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호가는 좀 오른다는 게 2달 전부터 현상이 벌어졌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장이. 그건 뭐냐면 강남의 주택 가격도 가격 임계점에 왔다라고 자산가나 투자자들도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고액 자산가만 살 수 있는 환경이고 계속 오른다고 하면 계속 거래량이 늘어야겠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봐줘야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오르는 현상들이 지금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삐약점은 된다라고 이제 저는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최근 1년 사이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60%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전국 거래 건수가 6월 말까지 38만 1,000가구 정도 거래됐고요. 네. 서울은 그 2015년도 기준으로 6만 8천 가구 정도가 거래됐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기만 15,400가구 정도 거래됐으니까 4분의 1 토막 났죠.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적어도 80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정도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에서 취득세와 양도세가 국세면서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보유세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돼야 되는데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4분의 1 토막 났다는 얘기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대출 규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거래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가 전국에 한 10만 1,000가구 정도 1,000업소가 있습니다. 네. 이 중개업소의 개폐업을 보면은 9.13 대책 이후에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너무 강했다. 적어도 강북에도 지금 아파트가 웬만한 집 분양하면은 9억, 1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고가주택의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9억이 시가로 시장 가격으로 한 13, 3억 정도 됩니다. 13억, 14억 정도 되는데 대출 규제는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그냥 각 9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종합부동산세 매기는 거랑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이나 분양 가격이 9억이 넘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울은. 물론 지금 이야기가 지방은 아닙니다. 서울 지역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주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 지역에 또 역시 대출 규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이것이 일률적으로 뭐 9억 넘어도 똑같이 40%, 50%, 60% 대출을 규제했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금액을 설정하는
설정하고 그 이상은 전면 규제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본을 가지고 대출받고 9억 넘는 걸 사는 사람도 못 사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만의 리그전이 아니었나. 그래서 대출 규제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줄어든 것이 말이죠. 예. 한 교수님, 과열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을 보면 실수요자 외에 이제 건설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언론도 있습니다. 뭐 좀 심한 얘기지만 뭐 요새 부기력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부동산에 좀 편향적인 기사를 쓰는 기사가 많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지금 참여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신 만약에 시장이 고액 자산가들이 지금 부동자금이 지금 엄청나게 늘지 않았습니까? 1,000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강남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야 되겠죠. 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의 주택 가격이 한 2배 정도 한 3, 4년 사이에 급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가격 임계점에 왔다라고 자산가들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다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약간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자기 자본이 충실한 상태에서 주택을 사는 게 정상이죠. 소득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주택을 사야지 전 국민이 주택을 사가지고 불로소득으로 집값 오르기만 기다린다면 국가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는 거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이번 정책과 대출 규제는 잠시 힘들지만 우리가 배를 졸라매고 조금 저축을 하다 보면 그 자본을 가지고 시드머니를 가지고 다시 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선진화 형태로 좀 갈 수가 있는 선순환 형태가 되는데 네. 지금의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 보면 선순환 경제가 언젠가는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대출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 그렇게 터진 것처럼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안정적인 그 국가 경제를 위해서 거시적으로 또 시계열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정책은 계속 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국민도 이해하고 시청자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시장 참여자들도 거기서 맞춰서 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국가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또 상승 국면으로 가는 어떤 베이스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권대중 교수님께서 세금을 대폭 늘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미처 못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우선 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을 가구별 합산으로 6억 원 이상이었거든요. 이게 2007년도 MB 정부 당시에 9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1가구 1주택은 9억 원 이상. 또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억 원 이상으로 이제 조정을 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거의 1.5배, 200 올랐는데 아직도 고가주택은 9억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의 원래 본래의 취지라면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라면 이것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일반 세금으로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9억으로 되어 있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너무 대폭 올리는 거 아닌가. 이게 공시지가 자체도 현실화되면서 공정가격도 또 비율도 올리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올라간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토지 가격이나 또는 그 건물에 대한 평가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적용하는 공정가격 비율이 작년도에 80%에서 85%, 5%나 올라갔습니다. 네. 지가도 9.6% 올라가고 공동주택 가격도 5.23%나 올랐습니다. 거기에 다시 5% 오르게 내년에 또 5% 오릅니다. 이렇게 2022년도까지 100%까지 현실화시킵니다. 이것이 너무 짧은 기간에 올린다는 얘기죠. 소득은 오르지 않고 물가도 오르지 않고 경제도 성장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세금만 오른다는 그런 그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세금이 크게 오른 데에 대해서 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자산 규모도 마찬가지고 많이 컸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40개국 중에 저희 나라의 그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이 제일 낮은 쪽에 속합니다. 한 50%,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의 어떤 경제 걸맞는 또 선진국 형태로 가는 지금 입장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라고 계속 뭐 시민단체나 실제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셀러리맨들 2,055만 원에 해당하는 셀러리맨들은 과표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100%. 노출되고 다 내매도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불만이 있습니다. 왜 기득권 기성세대 분들은 재산도 많은데 세금을 덜 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공평과세라는 원칙에서 당연히 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또 말씀 주셨지만 과표 현실화가 아직도 안 됐어요. 그게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건데 벌써 그때 뭐 10년이 흘렀거든요. 10년 동안 현실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은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내야 되는데 주택만 유달리 그것도 또 강남 지역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 지방을 가보면 또 과표현실화 90%까지 돼 있어요. 네.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요번에 좀 잡아주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언젠가 해야 될 일인데 빨리 막고 예를 들면 이런 건 하나 있겠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소득이 좀 받쳐주지 않는 분들 1가구 1주택인데 고령자라든지 은퇴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이 그런 부분에는 핀셋으로 그 소득에 비교해가지고 좀 구제해주는 방안을 좀 곁들인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좀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보유세가 늘다 보면은 어떤 주택 투기에 대한 수요가 좀 줄거든요. 그럼 주택 가격이 도움이 되고 다만 아쉬운 건 거래세를 지금 정부가 좀 안 만진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이렇다라면 보유세가 정상으로 가는 방향이면 거래세도 낮춰줘야 거래 활성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부에 대해서 계속 모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국민을 볼모로 해서 세금을 좀 더 거두려는 어떤 느낌들이 좀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면 거래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1년 내내.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원래 그 종부세는 좀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래세를 이번에 같이 좀 내려줬으면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한 조사에 따르면 말이죠.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1년 전, 그러니까 1년 전의 상황의 경우에는 21.4% 정도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인상됐다. 반면 이 대책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에는 4.4% 인상에 그쳤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실거래 가격은 9,600만 원가량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그 가격이 하락한 건 분명합니다. 네. 또 세금을 올려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 한문도 교수 얘기하신 대로 사실 세금은 중장기적으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인상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거지. 또 하나는 그 세금 이외에서 누진과세가 돼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는데 그 말씀 드리는 거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평균 이상입니다. 그거는 뭐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는데 OECD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로퍼티 그 텍스온 프로퍼티를 누르면 그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나옵니다. 중상입니다 우리가.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세금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올라서 정부가 규제한다면 왜 오르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분명히 공급이 적은 거거든요. 아니면 수요가 많던지. 이 두 가지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격을 누르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 현상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건 당장은 시장이 그걸 반응해서 안정화됩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평균 9,200만 원 정도가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이 이제 요 6월 말인가요? 네.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9.13 대책 발표하고 나서 한 9개월 정도는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 1% 정도.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6, 7, 8월이 9월 초까지 지금까지도 지금 상승률로 올랐으니까 전부 이제 가중 평균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올란 거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이유가 이제 거래량은 적지만 그 호가 기준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상에서 1,000개의 아파트가 있을 때 10개 정도가 거래가 됐을 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2개가 거래가 되면 그때는 가중치를 좀 더 감안해서 그 비용을 좀 낮추는 이런 통계 방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곳이 한국감정원하고 국민은행하고 부동산 114 정도가 하는데 공통적으로 부동산 114를 빼고는 80%에서 70%가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해서 호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그냥 올린다는 게 1,000개에서 1개가 거래가 되고 1,000개의 단지의 가정평균이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통계 오류에서 발생되는 올라간 착시 현상이고 거래가 안 되다 보면은 조금 언젠가는 이제 매수와 매도가 겹쳐지면 매수 우위가 되는 순간부터는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1,000개 갑자기 많이 내리는 이런 통계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자 작년 재작년에 올랐던 어떤 20%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뭐 가격 폭등에 비하면 비교적 이 정책은 안정적으로 뭐 2% 지금 뭐 5% 얘기하시니 예전에 10% 20% 오르던 시절 생각하면 일단 가격은 잡았다. 이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하향 안정화될 조짐이 지금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그걸 나타내고 있다. 가격 인계점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려면 이 인상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떨어지는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4.4% 인상만 해도 충분히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서울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정부가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외면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뭐 나온다라면 금상첨화겠죠.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앞서 한 교수님께서는 B학점을 주셨고 우리 권 교수님께서는 D학점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A학점을 받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A학점을 그렇죠. 앞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을 좀 듣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우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정부가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는 최소한 공급을 늘려야 될 거고요. 공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좀 정부가 내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정비 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거의 올스톱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도시가 점점 슬럼화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새로운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 공급도 늘어납니다. 금년도 서울시의 그 공급 물량이 4만 2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내년 4만 1천 가구입니다. 근데 후년에는 2021년도에는 2만 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반토막 나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최소한 늘리고 그다음에 수요는 분산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고요. 신도시 정책도 그 주택을 짓는 정책을 먼저 내놓을 게 아니라 도로망이나 교통망을 먼저 깔아놓고 도시기반 시설을 깔아놓고 주택을 짓는 공급하는 정책을 좀 돌았으면 좀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겠나.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기에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을 바로 읽고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A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게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주택이 넘쳐난다면 당연히 자연히 안정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의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 원인은 또 뭐냐면 일자리가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 뭐 여러 가지 알력도 있는데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공급량을 더 많이 늘렸다든지 그리고 2기 신도시에 대한 미비한 인프라와 교통망을 갖다가 확실하게 제공했다라면 수요 분산 효과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서울 시내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빨리 짓도록 독려를 해야겠죠. 수요가 모자르니까. 지어도 모자랄 때 3기, 2기로 가야 되는데 그것에 좀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분하고 교통, 신도시에 대해서 일자리 이것만 좀 보완해 준다라면 김현미 장관이 이번에 그 2기 신도시 분들한테 교통 빨리 놓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만약에 예를 들어 내일 만약에 도로가 하나 세 개 생겼다. 그럼 교통이 원활하니까 굳이 서로 살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면 일자리가 그쪽에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만 정부에서 조금 더 깊이 신경을 쓴다라면 제가 볼 때는 A에 좀 가깝게 가지 않을까 좀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지역 문제뿐만은 아니고요. 뭐 지역의 아파트 침체라든지 건설 경기 문제도 있고 또 뭐 청약이라든지 민간 택지 분양가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미처 다 다루지 못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두 분 다시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어젯밤 검찰에 구속이 되면서 이제 곧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드렸던 대로 정 교수가 펀드 운용사 설립부터 관여를 했다는 정황도 나왔는데요. 이 펀드 운용사의 내부 문건을 보면 구속된 이 조 장관 오촌 조카 그리고 조 장관의 처남 깊숙이 개입을 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처남 정모 씨가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한 건 2017년 7월 31일입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후 2달 뒤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고 그렇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내부 문건입니다. 조 장관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 이름이 사내 연락망 가장 위에 있습니다. 외부의 CEO로 알려진 이상훈 코링크 PE 대표보다 더 위입니다. 휴가 계획서엔 대표 서명란이 2개가 있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조범동 대표님한테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대표다. 소개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오촌 조카가 실제 대표인 겁니다. 조 장관 측은 해당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조 장관 처남 정모 씨가 해당 펀드 투자처에 직접 돈을 넣은 정황도 포착됩니다. 정 씨가 자신이 가진 WFM 주식 13,000주의 의결권을 코링크 임원에게 위임한다는 문건입니다. WFM은 정 교수가 자문료 형식으로 월 200만 원을 받아 논란이 제기된 회사. 정 씨가 가진 주식 지분율은 낮지만 일대 2대 주주와 함께 의결권이 위임된 만큼 관련 가치가 더 높다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정 씨와 펀드 운용사의 수상한 거래도 포착됩니다. 2017년 2월 정 씨는 코링크 주식 250주를 액면가 200배인 5억 원에 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이 주식을 코링크 임원 2명에게 팔고 이들은 다시 웰스 C&T에 5억 원에 되팝니다. 웰스 C&T는 정 교수와 동생 정 씨가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펀드가 대주주입니다. 해당 거래를 통해 투자금 5억 원은 웰스 C&T로 넘기고 정 씨와 코링크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사라졌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이제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운용회사의 그 운영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투자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다르잖아요. 뭐 이름을 딴 사람하고 돈 주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다고 한다면 그 위반이 되는 거죠. JTBC 이태경입니다. 네, 이후 펀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운용사가 사들인 업체가 다시 이 운용사 펀드에 투자를 한 것과 관련한 이면 계약 의혹도 그렇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가 교육업체였던 WFM을 사들인 건 지난 2017년 10월입니다. 당시 코링크가 WFM 대표이자 최대 주주였던 우모 씨로부터 매입한 주식은 모두 90억 원. 그런데 우 씨는 이 가운데 80억 원을 다시 코링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합니다. 2차 전지업체에 투자하는 이른바 배터리 펀드입니다. 회사를 판 돈을 고스란히 이를 인수한 펀드에 재투자한 겁니다. 코링크가 인수한 교육업체 WFM은 이후 2차 전지 전문업체로 탈바꿈합니다. 그런데 당시 코링크 측이 우 씨와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코링크 측이 작성한 확약서란 문건입니다. 2년 안에 익성이란 회사를 상장하지 못하면 우 씨가 갖고 있는 익성 주식 30만 주를 코링크가 원금의 5%를 얹어서 되사겠다는 내용입니다. 익성은 2차 전지 음극재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 코링크의 주요 투자처로 지난해 11월 WFM과 2차 전지 음극재 공급 계약을 맺기도 한 곳입니다. 코링크가 운용한 펀드 목표가 2차 전지 업체 상장이었던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쩔 때는 이제 조범동 대표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굴려요. 돈 많이 냈으니까. 우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도망 내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구속되면서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 자리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데 일본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우려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시설 2곳이 드론 공격을 받은 여파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 거래일보다 14.7% 폭등한 배럴당 62.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7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책임을 부인하는 이란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겨냥을 했습니다. 군사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논의 요구에 대해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관련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월 하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몇 주 안에 미국과 실무 협상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대만과 국교를 수립했던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가 이를 끊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차이 총통이 취임한 이후 5개 나라가 대만과 단교를 했고 이제 수교국은 16개 나라가 남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주 서울시 교육청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 딸의 모교인 한영 외고를 상대로 현장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 물량이 쏟아졌던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전달보다 0.3%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 20% 상승했습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창설돼 국군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한국 광복군이 오늘로 창군 79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일본산 불매운동이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10년 넘게 수입 맥주 1위였던 일본 맥주는 아예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프랑스나 멕시코 맥주보다도 수입량이 적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맥주 할인 행사장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한복판에 자리 잡았던 일본 맥주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불매운동의 구석자리로 밀려난 겁니다. 소비자들도 찾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의 이번 달 일본 맥주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95%가 줄었습니다. 일본 맥주는 10년이 넘도록 수입 맥주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멕시코나 홍콩 맥주에도 밀리면서 13위로 추락했습니다. 1년 전엔 수입액이 90억 원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2억 원대입니다. 3%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일본 여행 거부도 계속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짧은데도 비교적 가까운 일본을 찾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은 지난해 추석 때와 비교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 여행객은 4% 정도만 줄어든 만큼 일본 거부 움직임이 또렷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콜롬비아의 한 가정집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콜롬비아 남서부 포파얀의 한 가정집에 경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인근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에 난 사고인데요. 타고 있던 승객 9명 중 7명이 숨졌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진 가정집에선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쩌다 비행기가 추락한 건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호주 서부 퍼스 인근의 한 고속도로에선 관광버스와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서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몇몇도 가벼운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이탈리아에선 프로축구 구단인 유벤투스의 과격 팬클럽 회원 12명이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단으로부터 싼 값에 입장권을 산 뒤 다른 팬들에게 다시 판매해왔는데요. 이러한 특혜가 중단되자 경기 중에 인종차별적인 구호를 외치겠다며 구단을 협박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인종차별 구호를 외치면 구단이 대신 징계를 받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경찰은 이 팬클럽 회원들이 마피아 조직과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센강에서 수상택시 버블이 시범 운행에 나섰습니다. 택시가 센강을 가르며 달립니다. 한 벤처기업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을 피하고자 개발한 친환경 택시인데요. 오직 전기로만 움직이고 소음이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33km인데요. 현지 시간 16일부터 4일간 센강에서 시범 운행을 합니다. 서핑 선수들이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는 이곳은 바다가 아닌 강입니다. 중국 항저우시 첸탄강에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조수해를 이용해 서핑 대회를 열었는데요. 달의 인력으로 역류한 바닷물이 첸탄강의 좁은 강 하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보기 드문 장관에 매년 이 시기면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아침에는 조금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졌는데요. 오늘은 출근길부터 거의 구름 없이 깨끗한 하늘 펼쳐져 있습니다. 종일 맑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기 흐름이 좋아서 공기도 깨끗하기 때문에 가을 날씨 즐기기에 무리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또 낮에는 아직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내륙 지역 중심으로 최저, 최고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얇은 겉옷 꼭 챙기셔야겠고요. 현재 출근길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밑도는 가운데 춘천은 14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한 곳도 있습니다. 또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1, 2도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28도, 전주와 광주가 29도로 이렇게 곳곳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아서 아직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네, 전주와 광주가 29도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아침 안개가 짙은 곳들이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지표면 부근에서 응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 출근길 무렵 공기 중에 물방울이 떠다니게 되는데 이걸 바로 안개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아침 역시 내륙 곳곳 안개가 짙은 편이고요. 특히 전남 지역에서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속도 줄이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하늘은 맑고 일교차는 큰 이런 날씨가 이번 주에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말 전까지 대체로 맑고요. 일교차는 계속해서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밤에 아주 약하게 동해안에 비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부터는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 영동과 남부지방, 또 월요일까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밤사이에 국제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우디 석유시설이 공격을 받은 이후 그야말로 폭등을 했는데요. 가뜩이나 세계 경제 둔화로 악재가 많은 증시인데 이번 일로 또다시 불안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주요 지수가 일제히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30개 우량 기업 주식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 거래일보다 0.52% 떨어진 27,076.8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31% 내린 2,997.9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28% 하락한 8,153.54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주요 뉴스에서 간단히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7% 오른 62.9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15.5%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약 11년 만에 하루 최대폭 급등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의 11월 물량 브렌트유도 10% 이상 오른 68달러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실무 협상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하죠.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실무 협상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 협상이 며칠간 이어질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일에 시작을 하고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 달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최근 상대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거나 면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네, 농식품부는 오늘 새벽 6시 30분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확진했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만 돼지에게는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잠시 후 오전 9시쯤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 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투쟁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삭발까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삭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대립으로 당초 오늘부터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연기됐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결국 구속이 됐군요. 됐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구속이 됐고요. 이미 14일에 입국하자마자 전격 체포가 됐었죠.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어제 이루어졌고 심사가 있었는데, 자, 이 혐의가 한 3-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네. 해외에서 이제 녹취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허위 공시를 했다든가 내부 자료를 이용한 등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서, 자, 어제 이 상당히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구속됐다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제 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분수령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수사를 네. 받게 되고요. 아직 기소 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관측되는 부분은 조국 장관 일가로서는 최초의 구속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정경심 교수가 어떤 혐의로,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소환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이후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돈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네. 설립 자금으로 사용됐다, 이런 정황이 뭐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바로 지금 구속된 이제 조범동 씨에게 이 빌려준 명목으로 이제 5억이 건네졌고, 이 중에 일부가 3억 이상 정도가 이 말씀하셨던 코링크 P의 네. 설립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내부 임직원의 이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도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내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링크 P의 설립 과정에 대한 내용들, 이것들이 상당히 증거 자료로 확보된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이상훈 대표가 사실은 명목상의 대표 아니냐, 실질적인 소유주는 바로 조범동 씨였던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이 조금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인 정황들이 더 나오고 뭐 증거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네. 뭐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예,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주변 수사가 진행되고 네. 있는데, 지금 조범동 구속 이후에 지금 조국 장관 일가는 2가지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친인척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서 지금 구속 수사 단계로 접어들어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로 조 장관과 부인 정 교수가 이러한 정황들을 모르고 있었고 10억 5천은 순수한 투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친인척에 의한 이 투자 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을,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인데,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개의 기업들이 우회 상장을 해서 주가 부풀리기를 하려고 했던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모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설립 자금 등 자금도 지원이 됐고, 자금의 용처도 알고 있었고, 오촌 조카와 심지어 처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고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모자가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냐 공모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이것은 모두 오촌 조카의 주요 진술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검찰은 조국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의 혐의인가요? 맞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벌써 지난 네. 2월에 이 김태우 전 이 특감반 수사관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이미 고발을 해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이 유모 씨에 대한 감찰반원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갔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감찰하고 있던 내용을 감찰을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혐의로 고발돼 있는 사안인데, 아마 지금 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조사와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는 지금 정 교수는 이미 기소가 돼 있는 네. 상황이고요. 10월 18일이면 첫 공판이 시작됩니다. 여기다 지금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조 장관 본인에 대한 문제는
민정수석 시절에 감찰을 덮으라고 한 것이 과연 직권남용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자유한국당 투쟁에 나섰는데 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삭발까지 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뭐 단식을 한 적은 있어도 말이죠. 네, 삭발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온도 차는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일반 대중의 여론을 봐도 갑론을박입니다. 과거에 뭐 우리가 DSA, YS, 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던 시절에 단식도 있었고, 이 당시에는 또 가택연금 상황에서 이제 뭐 저항을 하던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민주화 운동 과정의 투쟁과 지금 현재 이 반조국연대의 야권이 이제 모이면서 사실 삭발은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이미 했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인숙 의원, 주로 여성 의원들이 먼저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황교안 대표가 했는데 110석을 보유하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까지 한 것은 처음인데, 이것이 이전에는 이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로 규정하고 강한 장외 집회나 반대 투쟁을 이미 해왔었거든요. 이번에 특이점은 전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현재 법무부 장관인 조국 장관을 사퇴하라, 파면하라 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삭발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 어떤 정치권 그리고 이 국민 여론에 어떤 파장을 줄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자유한국당은 당초에 원내외 투쟁을, 그러니까 맞습니다. 국회 안팎의 투쟁을 병행하겠다 이런 방침을 네, 내세웠는데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미루는 것으로 결국 결정이 났습니다. 이건 앞으로 정기국회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험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파행이 시작됐고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내년 4월이면 7개월 후면은 총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입법부의 이제 사명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파행이 됐기 때문에 줄줄이 다 미뤄집니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일정 아직 안 나왔고요. 여야 협의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년도 514조에 해당하는 슈퍼울트라 정부 예산안을 예산국회가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거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쟁은 투쟁이고 이 반조국연대, 야권이 이제 정치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일견당연한데, 문제는 적어도 민생국회의 역할은 병행하면서 투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 목소리가 높고요. 이것은 민주당은 뭐 민생국회, 조국 블랙홀 벗어나자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난항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들이 서울대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딸의 입시를 위해 새로운 전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관련 자료를 서울대에 요청했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학의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평소 친분이 있던 서울대 교수를 통해 아들 김모 씨의 인턴 활동을 부탁한 것이 특혜라는 겁니다. 김 씨는 고등학생이던 4년 전 서울대 의공학교실 연구 결과를 정리한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를 실적 삼아 예일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게 고발 내용입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간 국립대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특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서울대 측에 김 씨의 연구실 출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요청이 국회의원실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것이며 특혜 의혹 조사에 나선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나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시 의혹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성신여대가 2012년 도입한 장애인 특별전형이 사실상 나 원내대표의 딸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자녀들의 부정입학 논란에 대해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의혹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어제 국제 이슈 살펴보면서도 이 문제 짚어봤는데 오늘도 이어갑니다.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으로 국제 유가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예상대로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향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 브렌트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는데 결국 마감은 한 15% 가까이 급등해서 마감이 됐어요. 네.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글쎄요, 근 10년의 최대 상승폭이죠. 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두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유전이었었고요. 또 정제시설은 가장 큰 곳, 이렇게 두 곳을 이제 피격을 당하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원유 소비량의 한 하루로 한 1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5%, 절반이 이제 날아가게 된 거예요, 50%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유가 부담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제 유가 원유 선물 시장 개장하자마자 네. 거의 20% 가까운 폭등을 하다가 한 10%에서 14%대 WTI와 브렌트유 네. 모두 마감을 했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일제 좀 안정세를 찾은 것 같아요. 한 10% 상승을 하고 10% 정도예요. 네, 이제 추가 네. 상승의 모습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대비를 해서 전략 비축률을 좀 내놓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양이 적지도 않은데도 네. 이렇게 국제 유가 시장이 출렁인 걸 보면 역시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이제 외신을 계속해서 봤는데 어쨌든 이제 폭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수리와 회복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 이게 굉장히 좀 미국에 빠졌단 말이죠. 그게 가장 네. 궁금한 대목이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우디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정제 시설이 빨리 어느 정도 복구가 되냐에 따라 달릴 것 같은데 한 3, 4주 내, 한 달 내에 이게 정리가 되는 이슈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으로 전략 비축유 방출을 또 얘기했단 말이죠. 또 오페크도 그렇고 사우디도 비축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번에 이 폭격 타격이 워낙 심각해서 3개월 이상 끌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2차 사태죠. 네네. 추가 또 하나의 피격이라든가 여기에 네. 대한 미국의 또 하나의 장전됐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네. 반격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올 경우에는 유가 상승은 추세를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국제 유가가 이렇게 출렁이는 게 영향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가 이제 그것 때문에 갈리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사우디 석유시설이 공격받은 사건과 별개로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네. 곧 알게 될 것이다. 워낙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네. 또 직전에 이란과 군사 행동 직전까지 갔다가 이걸 거뒀다는 얘기도 네. 있었고요. 또 다른 충돌이 있게 되면은 이건 또 다른 불안감이 맞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재 반응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전쟁을 원치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단 내년 11월에 재선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이런 변수들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만에 하나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란과 전면전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유가가 거의 배럴당 $100까지 오를 겁니다. 지금 $60, $70 선 여기에 언저리에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100까지요? 그러면 물가가 폭등할 것이고 결국 금리 인하도 다 물 건너가게 된 것이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로 접어들게 되니까 네. 저번에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강경하게 하지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악의 국면은 안 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현재 다수설이기도 한데 전략 분석가들의 네. 앞으로 하루하루 나온 뉴스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우디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받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사우디의 수입 비중이 큽니다. 한 30% 안짝이고요. 그간엔 이란산도 많이 수입을 좀 했다가 이제 이란 제재가 다시 걸리면서 많이 축소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굉장히 중장기적인 수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도 비축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 이슈로만 잦아든다면 어제에서 오늘 올랐던 한 10%대 유가 급등은 다시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하고는 있는데 어찌 됐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 수출로 성장 엔진을 삼는 국가들은 유가가 오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악재들입니다. 이게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국제 유가의 영향을 한 2, 3주 뒤에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주는 정책도 끝이 나서 네. 이것까지 합해지면은 좀 시민들의 체감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소비자분들은 그래서
기름 넣는데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걱정일 네, 텐데 네. 유류세 인하가 종료가 되면서 일단 이달 초부터 유가, 휘발유 가격은 많이 올라서요.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리터당 한 1,520원대 넘어섰습니다. 이미 이번 이 사우디 재료 없이요. 하고 서울에서는 리터당 1,600원대도 심심치 않게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사우디에 나온 이 유가 상승의 재료가 한 2, 3주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국내 휘발유 가격, 국내 기름값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보통은 한 3주 정도, 3, 4주 정도가 걸립니다. 즉 유가가 오를 경우에는 국내에서 한 3, 4주 있다가 반영이 되고 유가가 떨어질 때도 그 정도 기간에 반영이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만약에 국제 유가가 또 한 번 추가 상승의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3, 4주가 아니라 한 다다음 주, 한 2주 내에는 네. 국내 휘발유 가격도 함께 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불안한 국제 유가가 또 관련된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그 정부의 대책 회의가 열려요. 어떤 네. 방안들이 논의가 될까요? 아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도 비축유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수급 계획을 좀 짜보고 또 사우디에 너무나 30%의 비중이 크다. 그럼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만약에 사우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수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비상 계획들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립암센터의 파업이 임금 협상에서 합의가 나오면서 끝나고 오늘부터는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병원 측은 파업 때문에 병원을 떠나야 했던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개원 이후 첫 파업이 11일 만에 끝났습니다. 쟁점이었던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 1.8% 인상에 합의한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합의하겠다. 오늘 오전 6시부터 항암 치료나 외래 같은 일반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파업 기간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다시 돌아오게 할 방침입니다. 100배 사제를 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100배 사제를 할 전염성이 강한 환자나 독한 항암제를 직접 접촉하는 직군의 위험 수당은 해결되지 않아 불씨로 남았습니다. 노사는 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어제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 여자 월드컵에서 일본을 3대1로 이겼습니다. 이재영이 양팀 통틀어 최다인 26점을 올린 가운데 김연경과 김희진은 각각 22점과 17점을 얻었습니다. 앞서 중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2연패했던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첫 승을 거둬 1승 2패로 전체 순위 9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레슬링 쌍두마차로 불리는 김연우와 류한수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세계 레슬링 연맹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내년 도쿄올림픽 직행 티켓을 놓쳤습니다. 남자 그레코로만형 77kg급 세계 랭킹 1위인 김연우는 16강에서 남자 그레코로만형 67kg급 세계 랭킹 2위 류한수는 8강에서 나란히 탈락했습니다. 우승 후보였던 두 선수의 도쿄올림픽 출전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을 하늘 즐길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름도 많지 않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청명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죠. 아침에는 선선했다가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낮 동안 평년 수준을 1, 2도 웃돌겠습니다. 일교차는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까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아침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8도, 전주와 광주가 29도로 예상되고요. 북한은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 평년 수준으로 내려오겠고요. 일교차는 계속 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도망 내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구속되면서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알렸습니다.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IAEA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시설 2곳이 드론 공격을 받은 여파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 거래일보다 14.7% 폭등한 배럴당 62.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7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체제 보장 약속이 있어야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며 몇 주 안에 미국과 실무 협상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북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시간과 장소가 합의됐을 때 그런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